12월 11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나,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 조수진 공보단장의 발언입니다.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지난 10월에 시행돼서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범죄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에게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모저모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4인 4색 정치 토론, 김용남, 김재섭, 노영희, 조성주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떤 형태로 사과한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겠고요. 저는 조수진 단장이 본인은 후보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 것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선대위 구성에 관한 전권은 후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거취 표명에 대해서 후보와 상의하지 않아도 저는 판단할 주체적 능력이 있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미련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조금 전 오후 4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대위원장 사퇴 기자회견 한 거죠. 어제 조수진 의원과의 정면 충돌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 이유만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 입장문 내용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준석 대표는 4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내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링크를 언론인들에게 보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며 사퇴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는 어제 저녁 조수진 의원이 이 대표의 정신건강을 문제 삼은 극우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영상을 기자들에게 공유한 사실을 일컬은 것인데요. 이 사실을 전달받은 이 대표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 두 차례에 걸쳐 SNS에 조수진 의원의 영상 공유와 무성의한 사과를 비판하며 거취를 표명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기존에 자신이 맡아온 선대위 홍보 미디어 업무 역시 그대로 진행해도 좋고 기획 모두 폐기해도 좋다. 미련이 없다면서 당대표로서의 당무는 그대로 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큰 오늘의 기자회견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조수진 단장과의 이제 갈등, 어제 있었던 갈등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뿌리가 깊고 그리고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배경이다. 이제 누구나 좀 알 수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일단 윤핵관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우회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직접적 비판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핵관에 대한 비판 어떤 얘기들 나왔나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지난 울산 회동을 얘기했는데요. 울산 회동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더는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이라면서 이때다 싶어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이런 모습이 선거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말이죠. 양비론. 그렇죠. 예. 네, 오늘 장제원 의원이 SNS에 당 선대위가 후보를 위한 곳인지 자기 정치를 위한 곳인지 기가 차다. 오합지졸이 따로 없다라고 글을 올렸고요. 이준석, 조수진 둘 모두를 비판했는데요. 특히 이 대표에게는 티끌만한 억울함도 감내하지 못하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단장을 나란히 놓고 비판을 하면 표면적으로는 양비론 같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무게감을 봤을 때 당연히 당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조수진 단장하고 어제 충돌이 있은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제 비판적인 관계였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장제원 의원한테도 이제 비토를 받은 셈이고, 여러 가지로 좀 겹쳐볼 수 있는 측면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거에 대한 회의감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오늘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어떤 반응 보였나요? 김종인 위원장은 우선 이준석, 조수진 둘 모두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표에게는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면 곤란하다, 참아달라고 설득을 했고, 조수진 의원에게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오늘 중으로 사과하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표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아왔습니다. 선대위 내의 이 노골적인 충돌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는가라면서 넘겼는데요. 오늘 오전 기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묻자 좀 지켜보자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또 오후에 다시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조수진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오해를 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당사자끼리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조수진 단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와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 사이의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후보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조수진 의원이 저런 공보단장이 저런 얘기를 하냐, 네.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사달이 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에 가깝게 조수진 단장이 회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김건희 씨에 대한 사안에서 당이 제대로 방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어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윤석열 후보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조수진 단장 입장에서 이제 당을 향한, 당대표를 향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불만이죠. 비토, 불만을 쏟아낸 셈이고, 그럼 그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지난 18일에 있었던 그 한국일보 기사를 하나 좀 의미 있게 봤는데, 네. 주말까지 걸쳐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사과를 총 2차례, 3차례 연속으로 이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과를 할 때는 김건희 씨의 권유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관찰한 거는 결국 김건희 씨가 그 뒤에 배경이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었던 소위 말하는 별도 캠프, 일명 이제 서초동 캠프와 관련된 맥락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대표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심 캠프, 진짜 캠프가 아니고 따로 제2의 제3의 캠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어떤 비판적 상황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처하게 된 것 같다. 자,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선대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지금이냐, 세 번째는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선대위 관련해서는 처음에 그 총괄 상황본부에 이 김종인 쪽 사람들이 다 몰린다. 즉 선대위를, 윤핵관 선대위를 그대로 둔 채 총괄 상황본부라고 하는 내부 별동대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실제로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느냐의 문제. 윤핵관이 그대로 그렇죠. 있었기 네. 때문에 면도만 했지, 그대로 메모드 다시 면도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오전 오후로 이렇게 면도하지 않으면 수염이 많이 자라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다시 더 털이 많이 자랐어요. 자라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서초동 선대위, 흔히 서초동 선대위라고 하는 요 3중 구조가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 건이 터진 거고, 어떤 이슈로 터졌느냐, 김건희 허위 과장 경력과 이력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전혀 일사불란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방어가 안 되고 있었죠. 방어가 안 됐고, 최종적으로는 후보도 김건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사과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찾아가지고 그 뉴욕대에서 뭐 중앙일보 사진 찾아서 올리고, 네. 전혀 선대위가 조직적으로 방어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왜 지금이냐.
위기감을 느낄 시기거든요, 후보가. 네. 지금 사퇴의 정치적 압박이 점점 만약 이준석, 김종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그 지렛대가 가장 커져가는 시기입니다. 정치적 압박이 커져가는 시기죠.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이었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가서 만류를 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금방 복귀하는 게 가능한데 사실 네. 이번이 이제 두 번째거든요. 네. 지난번에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울산 회동을 통해서 가까스로 봉합을 한번 했었는데 네.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금방 복귀하는 거는 아무리 어떤 계기가 있더라도 금방 복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대표도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거 그 탈출하는 거 아니야? 퇴로 아니야? 대선에 대한 어두운 전망 때문에 퇴로를 스스로 여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서 이긴 대표가 될 거냐, 진 대표가 될 거냐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요. 이 선거에. 네. 그래서 퇴로를 열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이지 않고요. 그렇게 정치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김종인 총괄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헬기 띄워야 된다. 이 선대위로는 안 된다. 결국 선대위 재편, 윤핵관 제거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대 털을 결정. 뽑았다면 네. 이제는 뼈와 살을 발라내고 김종인 위주의 선대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종인 총괄이 실질적으로 윤핵관을 제거하고 선대위를 장악하게 되면 김종인 총괄이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후보와 함께 다시 모시러 가는 다시 그림을 들어올 수 있는 만드는 그 길을 열어가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스스로 당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발을 뺀다? 이거는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윤핵관과 대결 김종인을 앞세운 이준석 대표는 뒤로 빠지면서 김종인 총괄을 앞으로 세우는 네.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합리적 추론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하나 좀 더 얹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하필 지금이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는 삼국지식의 비유를 하자면 예. 이준석 대표가 어제 윤석열 후보로부터 받은 정치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신지혜 부위원장의 영입 발표인데요. 그렇죠. 제대로 된 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와 정치적으로 상극인 네. 신지혜 부위원장을 영입을 하고 그걸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네. 이 메시지가 이준석 대표 좋아하는 삼국지식으로 하면 이제 소위 그 조조가 순욱이라는 참모에게 보낸 빈 찬압 메시지입니다. 네. 더 이상 네. 역할이 없다라는 메시지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 단장과의 갈등이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역할에 대한 위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과의 선대위 재편을 위한 움직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잠시 후 소위 이핵관으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직접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민정수석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네, 아들이 기업 입사 지원서 성장 과정란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고 적어낸 사실이 어제 보도된 지 12시간여 만에 김진국 민정수석이 오늘 청와대 출근과 동시에 사의를 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 없이 즉각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석은 청와대 브리핑룸을 찾아 사과를 표하면서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리라 여겼고 그래서 떠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수석이 아들 지원서와 관련해 직접 개입하진 않았고 다만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 문제와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조기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서는 그쪽 측 비공식적 해명은 있었죠. 아들이 네. 이 조현병을 앓고 병력에 있다. 관해서. 예, 네. 병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냈던 그거는 전부 다 사실은 회수를 하고 네, 입사를 하지는 하는 못했습니다. 거죠. 예, 입사하지 회사들은. 못했고 회수를 했다. 보냈다가 다시 회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김부겸,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다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자고 제안을 해왔죠. 이에 정부는 반대를 해왔고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아침 라디오에서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때 양도세 중과 부분을 도입했을 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또다시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좀 우회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게 되는 거는 다음 정부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이제 서로 간에 동의가 안 된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양도세가 확정신고, 예정신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은 최근에 거래가 일어난 건 전부 다 내년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확정신고든 예정신고든 내년 그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확정신고 같은 경우는 올해 일어나면 다음해 내년 5월 31일까지 하는 거고 예정신고 같은 경우는 말일부터 2달 뒤니까 12월 달에 팔아도 2달 뒤 2월 말에 네. 또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 반기가 지난 다음에 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내년도로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건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네. 문제는 고지서를 선거 이전에 받아보게 되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이제 캠프 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어쨌든 이거는 내일 22일 민주당 의총에서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 의총 결과를 좀 보고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노동자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무죄,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소선 여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여사가 1980년 12월 군사법정에서 개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1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등이 부마 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늘어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더 강하게 탄압하려던 시기였다며 피고인이 대학생 시국농성과 노동자 집회에서 연설하고 시위한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했습니다. 네, 전체재단에서는 국가의 판결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 이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연될지언정 늦을지언정 올 것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는 네.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고요. 유명한 법언도 있습니다. 법언,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통하는 얘기인데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미 이소선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80년 그 5.18 이후에 군사법정에서 이 이소선 어머니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역시 정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하지만 반드시 정의는 온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그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판결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전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갈등이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1차 당무 거부라고 해야 되나요? 부산행, 순천행, 네. 울산행으로 이어졌던 이때 순천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한밤을 보내셨던 세칭 이핵관 우리 천하람 순천 갑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뭐 잠깐 아까도 방송 마이크 켜지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어려울 때만 불러서 예. 모셔서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최재형 캠프가 해산되는 그 시점에 한번 나오셨고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선대위에 워낙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조수진 그 공보특보와 표면적으로는 이 갈등인데 네. 사실 오늘 그 기자회견하면서 도대체 후보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후보가 조수진 공보특보에게 지시한 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네. 사실상 후보와의 갈등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네. 일단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골은 넣어라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심정인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2030 내지는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패싱 당하고 어떤 인재 영입이나 아니면 어떤 현안이나 뭐 리스크 대응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이 전혀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본인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수진 단장의 일이 터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면 실제로 김건희 씨 관련 리스크에서 네. 사실 이준석 대표는 저걸 왜 대표가 직접 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중앙일보에 보도됐던 뉴욕대 연수 사진을 네. 본인이 찾아서 올렸어요. 그렇죠. 그걸 왜 당에서 안 하고 본인이 당 대표가 직접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 지난 4.7 재보궐 때도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모든 네거티브 대응을 그냥 혼자 단기 필마로 막 해내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뭐 신사뷰 뭐 이런 얘기 네,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답답해서 약간 답답하니까 내가 뛴다 그런 심정으로 한 것 같은데. 자, 예.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 조수진 공보단장이시네요, 직책이. 공보단장과 그 언쟁이 일어날 그 시점이 뭐냐, 그 이야기가 주제가 뭐냐면 하나는 후보가 후보의 입장이다 라면서 조수진 공보단장이 김건희 씨 사안 관련해서 후보는 사과도 했는데 왜 당이 제대로 이거를 디펜스를 안 하냐. 의원들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왜 가만히 있냐. 또 하죠. 예. 그러니까 또 그 이준석 대표는 아니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종인 총괄도 그렇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으니 거기부터 좀 정리해라. 이 결과적으로는 이 선대위와 후보가 캠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중구조, 삼중구조로 선대위가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겉으로 드러난 말로 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얘기하자면 공보단장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을 패싱하고 후보와 직접 소통하는 거는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일단 근본적인 게 그렇게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공보단장이 그리고 어떤 선대위 회의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후보의 말을 전하는 형태라고 하지만 그렇죠. 더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찌 보면 안 맞는 일이거든요. 후보가 이렇게 하는데 니들 뭐 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좀 젊다 보니까 네. 좀 우리 스스로도 언론인을 포함해서 좀 네.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좀 상상을 해봤어요. 네. 만약에 민주당의 박강원 공보단장이 네. 송영길 대표가 앞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이거 익명 인터뷰 이런 것도 좀 제어도 하고 그래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 말만 듣습니다. 선대위원장 말은 안 들어요라고 하고 그 상황에서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정신 이상해. 뭐 정신 이상하다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열린공감 TV 영상을 기자들에게 뿌린다. 이러면 단순히 사과하고 사퇴하라라고 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출당시키라고 할 겁니다. 징계위 회부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언론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을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가 젊다라는 것만으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인재영입 아까 리스크 관리나 인재영입 부분에 대해서 손발을 묶어놓고 꼴러라고 하는 걸로 보인다. 인재영입 관련해서는 최근에 신지혜 전 녹색당 공동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던데요. 네. 페미니스트 신지혜 영입, 그다음에 이수정 선대위원장 영입. 네. 이 가장 큰 인재영입과 관련돼서는 문제겠죠. 네, 그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뭐 이미 좀 지나간 이슈니까 그렇다 네네. 치더라도 최근에 신지혜 그 부위원장 영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카드라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있는데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신지혜 씨가 이제 신지혜 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가장 많이 부딪혔던 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신지혜 부위원장을 보란 듯이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너 나가라 이런 얘기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도대체 이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선거 전략상으로도 음. 신지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수정 그 선대위원장과 좀 다르게 전 국민이 아는 정도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신지혜 위원장을 아는 분들은 네네. 자기 진영을 배신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반감을 오히려 가지실 수 네. 있고 또 신지혜 위원장을 알고 있는 또 특히 별로 안 좋아하는 2030들 입장에서 보면 네. 또 표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이중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수정 위원장은 그래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전 국민적인 인지도가 있는데 신지혜 부위원장은 그런 것도 사실 아니어서 네. 이게 좀 어떤 선거 전략적인 면에서도 과연 좋은 영입이냐 이런 부분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얘기는 듣긴 했다 주말에. 그러니까 통보 받은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란 말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두 번째 소위 사퇴 내지는 당무 거부, 앞에 거는 당무 거부, 이번에는 선대위원장직 사퇴. 그 뭐 각각 뭐 이름은 명칭은 다르지만 뭔가 두 번째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간격도 너무 짧아요, 그죠? 네, 2주 남짓이었죠. 2주 남짓인 네. 거죠. 근데 김종인 오늘 총괄이 2주 가까이 관찰해 보니 전혀 효율이 나오지 않는 비대한 조직이다. 선대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무슨 헬리콥터 이렇게 그 굉장히 좀 단출하게 가야 된다. 그다음에 그 이준석 대표도 실무형 선대위로 가야 된다. 결국 네. 윤핵관과 윤핵관을 한 축으로 하고 김종인 이준석을 한 축으로 한 선대인의 이중 구조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는 세력 다툼 내지는 힘겨루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죠. 네. 방법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실 첫 번째로 이제 부산 순천 다닐 때도 그런 네. 방법론에 대한 서로 상이한 생각들이 단초가 됐던 게 맞습니다. 뭐 네. 인재 영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긴 했었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2주 정도 지켜봤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좀 더 본인이 그립을 쥐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 선대위가 슬림화돼서 좀 정리가 되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형태로 이준석 대표를 다시 한번 뭐 모시는 형태가 된다면은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출구 전략, 입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있겠지만 예, 지금은 출구 전략, 그때는 입구 전략.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모든 네. 것은 이제 후보의 뜻에 달려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벌써 딱 제가 질문할 거 알고 계셨다는 듯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저는 시기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 나가고 있다가 한동안 앞서 나가고 있다가 그것도 꽤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가 지금 지지율이 혼조세를 보이거나 일부 그 소위 데드크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정말 선대위를 슬림화하고 실무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로서 소위 윤핵관들을 이 선대위에서 좀 정리를 해야 제대로 된 선거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기를 선택한 측면도 있는 게 아니냐. 뭐 글쎄요. 그걸 이제 그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면 굳이 뭐 갈등이라는 것이 표면화되지 않거든요. 그럼요. 필요가 없죠, 사실. 예. 뭐 근데 지금이 이제 우하향 추세가 되니까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선거 진다.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는 큰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네네. 좀 뭐 많이 상황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뭐 크게 분란을 만들지 않고 당내에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네. 결국 근데 이 모든 것은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식으로 갈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판단하는 거에 가장 큰 잣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지지율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동력 윤석열 후보가 사실 울산행을 선택했을 때도 지지율에 좀 이상 알람이 경고등이 켜졌을 테고 지금 경고등이 또 켜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지지율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스타일상 본인이 그 경선에서부터 그 쭉 함께 해왔던 소위 윤핵관이라고 네. 하는 인적인 변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씨 허위 이력 관련된 이 의혹을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할 때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이 그 김건희 씨가 사과하라고 해서 내가 사과를 권고받아 사과했다라고 해서 네. 소위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서초동 캠프 이 세 가지 변수가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뭐가 결정적일까요? 서초동 캠프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거기는 물어보면 서초동 캠프는 잘 안다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윤핵관이 아니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 결국은 네. 윤핵관이라고 하는 측근 그룹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정권을 교체해서 부귀영화를 보려고 해도 선제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결국은 어떤 윤석열 후보 본인도 여러 가지 뭐 언론을 접하시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일단 이겨놓고 보자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지점이 올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돼야지만 아마 어떤 전향적인 상황 변동이 있겠죠. 네. 결과적으로 이준석의 입구 전략은 김종인 총괄로 입구가 김종인 총괄이 될 것이고 그 입구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네.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첫 번째 카드를 이미 썼고 이번은 두 번째 카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카드를 썼지만 그때도 울산회동에서 굉장히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당대표가 패싱되는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의 관계 설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확신이 생겨야지만 다시 한번 뭐 들어올 명분도 있고 스스로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당분간 또 이 이슈가 한동안 네. 관심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입구는 김종인이고 그 입구를 열 사람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다. 네, 열쇠는 결국 윤석열 후보가 열쇠는 쥐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쥐고 있다. 그 열쇠를 쓸지 말지는 지지율이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까지 오늘 천하람 순천 갑 당협위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 3,314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8.3%에 해당되는 277건만 입건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지난 19일에는요. 경기대에서 발표한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보고서에 담긴 설문 내용인데요. 결국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도 정식 형사사건으로 취급받기는 쉽지 않은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들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이대로 두고 봐도 되는 것인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이 법이 1999년 이후 처음 발의돼서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네. 10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네. 자, 이제 스토킹을 뭘 처벌까지 해? 그냥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그냥 좋은 사람 쫓아다니는 정도를 형사법이 이거 처벌까지 해야 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뭡니까? 맞습니다. 사실 스토킹이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그다음에 음량이나 글자 같은 걸 남겨서 그 당사자에게 공포심을 그다음 불러일으키는 행위인데요. 네.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참, 네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네. 그다음에 야, 사람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어떤 과거의 답습된 행동 때문에 그냥 남녀 간의 그냥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감정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거와는 다른 거죠. 그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그 스토킹이 조금 이따 저희들이 같이 말하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범죄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스토킹이 단순히 그냥 전화 좀 하고 문자 좀 많이 보내고 술 마시면 네네. 아직 뭐 이렇게 뭐 문자나 전화 보내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토킹 행위의 네네.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연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 경찰대학교에 있는 한민경 교수님께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사실 시점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라서 그 당시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이란 키워드를 넣어서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당연히 그 당시는 스토킹이 없었으니까 강력 범죄 안에 검사의 공소장이라든가 법원의 판결문 안에 이제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건데 네네. 결론적으로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던 스토킹이 그 당시에 판결문을 검토해 보니까 전조 현상으로 스토킹이 다 있었더라. 네. 그 범죄들 중에 강력 범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건데요. 네네.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만 옳은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원치 않는 거를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내가 하는 사랑만 옳은 거고 그 사랑을 네가 받아주지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떤 형태이든지 내가 독점적으로 너를 소유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이루어지죠. 그 사람을 독점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성폭행을 하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을 영구적으로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또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 갈 수 없도록 내가 극단적인 자학을 하는 모습들이 스토킹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에 대해서 대략 말씀 주셨는데 비율로 보자면 스토킹 가해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은 어떤 겁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협박하죠. 협박. 너는 왜 내 사랑을 못 받아들여? 네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 자해를 하겠다. 그런 자기 스스로의 자학적인 어떤 공포심을 협박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일정 부분 폭행을 하는 거죠. 왜 내 사랑을 못 알아줘? 이러면서 신체적인 폭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만나는 걸 원하지 않으면 요번 사건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납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그 내용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상대방을 살인하는 굉장히 흉악한 범죄. 그래서 저는 스토킹 범죄는 그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을 하든 스토커가 자학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둘 중에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리고 굉장히 참담한 사건의 전조가 스토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몇 개 최근에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KBS에서 인분을 경찰에게 이렇게 뿌린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자기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라는 이유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국민들 다 알고 계시는 사건들이죠. 사실 하나의 사건은 분명히 피해 여성이 내가 납치를 당하고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 전에 분명히 이 남녀 관계의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만남이 자연스러운 어떤 그 헤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 남성이 피해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과연 그런 어떤 초동 대응이 적절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데 그런 상황에서 그 스토킹을 한 사람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스토킹 과정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국가가 지켜야 할 생명, 보호해야 될 생명 그리고
그 보호해야 될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 존재를 했는 거죠. 네. 자, 지금의 스토킹 처벌법상 네네.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적절하냐 또는 그 네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절하냐 예.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처벌의 형량은 그냥 일반적인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흉기를 들고 스토커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우리 저 앵커께서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스토커는 그냥 만나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행동이 처음 시작하는 스토커의 행위거든요. 다만 그렇죠. 그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킹 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과연 실형을 할 수 있겠느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연 실형을 선택하고 구속을 할 것이냐, 그리고 바로 잠정 조치라는 그 구치소나 유치장에 격리를 시킬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반드시 구속도 하고 잠정 조치 중에 격리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지만, 죄형 법정주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원칙, 즉 그 사람의 행동에 비례해서 형량을 부여해야 된다는, 강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 원칙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저는 제발 좀 시각을 돌려서 네.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말고 네. 피해자를 가해자와 어떻게 완벽하게 공간적 분리를 할 수 있을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피해자의 보호는 법 이전의 문제거든요. 네. 가해자는 법에 규정이 있어야 가해자에게 처벌할 수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피해자의 보호는 법 이전의 문제에서 아무리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어떤 국민도 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도 여가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루속히 더 빨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할 전련시켜놓는, 분리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국가가 좀 제대로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호 조치를 한다는 게 100m 이내로 접근 금지라든지 이게 분리의 방법이라는 게 과거의 그 무슨 민사적인 방법 그 이상으로 좀 나가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예. 사실 이게 가해자의 분리라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가해자한테 100m 접근하지 마, 가해자한테 너 문자 보내지 마, 이건 가해자에게 하는 긴급 응급 조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가해자에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할 것이냐, 이 생각인데, 피해자를 정확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네.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호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면,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와 있는 사건 중에 우리가 반면교사해야 될 사건이, 네. 피해자는 분명히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국가에게 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골든타임인데, 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는 시간보다 국가 공권력이 피해자를 보호하러 가는 시간이 짧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법 체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100m 접근 거리로 했어요. 금지라는 거리로. 거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네. 100m면 아무리 늦게 뛰어도 30초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적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2km 이상의 공간적 거리가 물리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조치를 조금 취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가해자가 네. 갖고 있는 GPS 정보가 없어질 때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GPS 신호가 끊어지는 순간 피해자에게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순간에는 가해자를 잡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호하러 달려가서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서 근접 경호해서 그 가해자의 위치가 나올 때까지 근접 경호하고, 가해자가 만약에 신병이 네. 확보되면 스스로 GPS가 끊겼으니까 그때는 구속할 수 있고 그때는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빌라 4층, 푸른 조끼를 입은 청년 한 명이 현관문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바삐 계단을 내려갑니다. 택배회사가 인사할 때 머리를 저 정도로 숙이라고 시켰나? 인사 받는 사람이야 나쁠 게 없지만 이것도 감정노동일 텐데 이거 억지 춘향 갑질 아니야?
초기온의 초기화. 하지만 제 촉은 기분 좋게 빗나갔습니다. 배송기사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드세요. 빌라 4층에 사는 서 씨가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복도에 놓아둔 간식 바구니에 써둔 쪽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사는 서 씨는 계단을 오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또 물량이 많아지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에 간식 바구니를 복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서 씨는 인기척을 듣고 택배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 CCTV를 보다가 음료 하나를 집어들고 CCTV 카메라를 향해 꾸벅 인사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에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가시는 모습에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찬히 동영상을 다시 봅니다. 문득 코허리가 시큰해집니다. 간식 바구니를 놓아둔 서씨, 그 바쁜 와중에도 고개 숙여 마음을 전한 청년 노동자, 그 두 사람 덕에 저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갈 세상을 다시 믿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4인 4색 정치 토론이 벌어집니다. 양김노조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은 지금 달려오고 계시고요.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세 분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재석 위원장님 자리랑 또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자리랑 서로 마주보는 자리에 하필이면 카운터 파트너 같죠? 그러니까요. 다른 두 사람들이 무슨 두 분이 본 게임을 하실 것 같은 이제 카운터 파트너 한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막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해야 될지 뭐 다들 아까 동접자 수가요 천하람 변호사랑 이야기하는데 쫙 올라가더라고요. 이핵관의 핵심 아닙니까? 네, 이핵관 순천 천하람 순천 일정을 함께했던 1박 2일 이 일정을 같이 했던. 자, 오늘은 그러면은 동접자 수를 김용남 전 의원님과 김재석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열전으로 자, 아무리 그래도 자, 오늘 그 이준석 그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뭐 누구한테 사표를 내고 누가 수리를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본인이 선대위원장이니까 그렇죠. 그냥 봤어요. 그 내려놨어요. 액면으로 표면적인 이유는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갈등입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바깥에 당 외의 시선을 먼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님. 아니 뭐 정치권에 당연히 뭐 가장 오늘 핫 이슈였던 것 같고. 네. 근데 일단은 좀 충격이죠. 정말 내려놓은 거냐. 그러니까 일단 뭐 내려놓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있었던 반응은 에이 뭐 두 번째 반전 드라마는 재미없는 거 아니냐. 두 번 하면 네네. 이러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뭐 재미없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오후 저녁 분위기는 진짜 뭐 완전히 내려놓은 듯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물론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들 뭐 대부분 약간 굉장히 의외다. 이렇게 반응이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거를 수습하거나 조율하지 못하는 지금 국민의힘 어떤 선대위의 내부 상황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엉망인 거냐. 밖에서 보기보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보다 훨씬 더 엉망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대위가 거의 약간 지금 무너진 상황은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는 빨리 왔다. 이 정도죠. 그럴 줄 알았지만. 왜냐하면 지난번에 봉합되는 과정이 사실 뭐 그렇게까지 좀 드라마틱하게 봉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내용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냥 봉합만 된 상태였잖아요. 그 뭐 면도만 했다고 그랬죠.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게 사실 관철된 게 없었었어요. 말로.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뭐 여기에서 그랬는지 딴 데서 그랬는지 그냥 우리 남자친구 온다 그러니까 침대 위에다가 잔뜩 다 집어넣어놓고 이불만 샥 덮어놓은 그런 상태 같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불 들춰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봉합만 시켜놨는데 이게 언젠가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후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당 대표와 혹은 김종인 선대위원장까지 다 같이 한번 으쌰으쌰해서 가보겠다라는 뜻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후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 포진에 있는 인물들이 사실 전부 다 동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너무 이 계층이 많거든요. 네네. 우리 신양식 앵커님도 계속 그랬잖아요. 상왕 본부인지 상황 본부인지 모르겠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총괄 상황본부 아니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층만 유리될 수 있다고 계속 우리가 그때 말했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그게 정말로 외딴 섬처럼 떠돌아다녔던 것인지 하여간에 분리가 돼가지고 계속 다니던 게 이렇게 온 거고 아마 이준석 대표 그동안에 잘 봉합된 것처럼 행동은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특별히 실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그냥 결단을 이번에 그냥 내린 것 같아요. 아까 저 천하람 변호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준석 대표가 처했던 상황을 손발 다 묶어놓고 왜 골 못 넣느냐고 퇴근하는 꼴이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압박을 하면 뭐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발이 다 묶여 있었던 겁니까? 아니 누가 이준석 대표한테 골 넣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그리고 대표가 왜 골을 넣어요? 우와. 아니 선거 앞두고 후보가 골을 넣어야지 왜 대표가 골을 넣어요? 어시스트는 해야 되겠지.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네네. 손발을 누가 묶어요? 네네.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보통 때가 아니잖아요. 대선을 지금 석 달도 안 남겨놓은 때고. 네. 그러면 골을 넣어도 후보가 넣어야 되는 거고 뭐가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아도 후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 정도 되면 습관성이에요. 이거는. 습관성이다. 두 번째. 네. 왜냐하면 지금 가출했다가 돌아온 지 며칠 됐다고요. 며칠이나 됐어요. 돌아와서 후보하고 거의 지방 그 선거운동과 같이 다녔어요. 근데 한 16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니 이게 너무 중앙에 잡힌다. 누가 후보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당 안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당 밖에서도 나왔어요. 네. 그 한 며칠 이준석 대표가 카메라 중앙에 잡히는 빈도가 좀 줄었다 했어요. 왠지. 그런데 자 직접적인 원인은 조수진 의원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붙은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딴 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네. 적어도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명색이 당 대표고 선대위원장이면 자기한테 대드는 의원이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조용히 해결해야죠. 그걸 왜 밖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기를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완전 습관성이라니까요. 그럼 조수진 의원은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조수진 의원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조수진 의원이 잘못했죠. 네. 근데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100명 있는데 네. 100명 중에 누구 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한테 대들 때마다 그러면 던질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 아니 된다. 리더가 뭔데요? 리더의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죠. 이 정도면은. 자격이 이건 습관성이에요. 완전히. 습관성이고 리더의 자격이 없다. 조수진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했죠. 조수진 의원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준석 대표가 명색이 당대표가 이렇게 행동할 일은 전혀 아니다. 본인은 선대위원장 캠프 이제 손 떼겠다고 하면서 아무 미련도 없다고 했지만 미련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과반수 정도의 국민들은 미련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든 잘 이끌어 가서 대선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해주길 원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준석 대표 이 정도면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무책임하게 행동할 것 같으면 이야.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자,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센 비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골대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골대가 두 개다. 골대 비유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보면은 골대가 두 개예요. 보면 윤석열 후보가 넣어야 되는 골대가 이제 하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던 원래 전통적 지지층들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최근에 이제 입당을 하면서 보수 정당에 관심을 이제 막 갖기 시작한 20대 30대들이 있는데 2030 세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와 완전히 싱크되지 않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가교 역할이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골대라도 하나 넣긴 넣어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지난 그 우리 보궐선거 때 사실 홍보와 관련돼서는 본인이 전권을 쥐고 거의 뭐 전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전권을 쥐고 여러 공격적인 마케팅들을 했었거든요. 보면은 그때도 그 우리가 유세차에 젊은 세대들을 적극적으로 올렸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V 논란이 한참 있었을 때도 그 V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재치 있게 바꿔가지고 그 V 위기를 극복했던 역할을 했었던 건 사실 이준석 대표고 그때 굉장히 뭔가 톡톡 튀는 마케팅들을 잘 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일하기가 녹록치가 않은 환경이었나 봐요. 제가 언론 보도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런저런 왜냐면은 후보랑 계속 조율을 해가면서 맞추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 결제 과정이 너무 많고 소통 말 그대로 그 가운데 너무 논의 주체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들을 제대로 다 못했다는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저는 결정적인 도화선은 그거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신지혜 부위원장이 입당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의 입당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캠프에 들어왔죠. 캠프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신지혜라는 사람은 사실 국민의힘 지금 그것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 있었던 국민의힘과는 전혀 색깔이 맞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캐치올 파티라고 해서 모든 그 지지층들을 아울릴 수 있는 포괄 정당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노재승 당시 이제 선대위원장을 과감하게 쳐냈듯이 우파 정당이라고 해서 극우랑 같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를 같이 해야 되지만 그 신지혜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레드컵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레드컵 페미니스트가 과연 우리가 극우랑도 함께 못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먼 신지혜라는 사람이랑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젠더 논쟁으로 당대표가 됐던 이준석을 사실상 패스팅하고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한테는 납득이 되는 문제냐? 본인을 지지해줬던 그 당원들 20대 30대들한테 배신을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감에 있어서라도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말이 안 되죠. 잠시만요. 자, 조성주. 그러면은 본질적인 핵심 원인은 오히려 신지혜 부위원장인가요? 그의 영입 때문에 실제 이제 그건 단초가 묻혀져 있던 것들이 폭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트리거가 됐다. 이수정에 이어서 신지혜까지. 그래도 본인이 그냥 어쨌든 내가 교정시키겠다까지는 자기가 좀 봉합하려고 했던 내가 거잖아요. 제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결정적 트리거는 말하자면 김건희 씨 관련된 대응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그렇게 김종인, 이준석이 사실은 거의 개인 플레이처럼 대응을 했어요. 팀에서 선대위에서 뭐를 했다기보다는 그 중앙일보 사진도 이준석 대표가 찾아내가지고. 근데 욕 먹었잖아요 또. 네, 오히려 자백이다. 근데 윤핵관 쪽에서 왜 내부 총질하냐 이거 정리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조수진 공보단장은 아니 후보가 사과까지 했는데 당에서 뭐 하냐. 이거에서 부딪혔거든요. 의원들이 왜 안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된 리스크 관리가 조직적으로 되지 않았고 그게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됐단 말이죠. 조직적으로 안 됐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대위원장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일 못하게 했대잖아. 선대위원장 자리만 있지. 뭘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당대표에다가 선대위원장인데 그럼 본인이 정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본인이 체계를 간명하게 하든지 정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근데 잠깐만. 아니 신지혜 부위원장의 영입이 트리거다. 그러면 이수정 교수 영입에 반발해서 부산 내려가 버리고 또 신지혜 씨 들어오는 거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나 선대위 때려치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들어올 때마다 아니면 당원이 됐던 소속 의원이 됐던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거나 자기한테
공격적으로 나올 때마다 때려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김재섭 위원장님. 네. 저도 그러니까 약간 이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전 사실 그 안에서 더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본인이 가지는 장점들을 부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네. 한편으로 또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을까? 예, 왜냐면은 특히 이제 저는 사실 이수정 교수와 관련돼서는 이준석 대표랑 타협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네네. 당시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간 게 이수정 교수 그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네. 신지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랑 완전히 반대, 완전 말하자면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준석 대표와 충분한 합의가 없이 했다는 것은 본인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정당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아마 네네. 그런 어떤 감정들이나 아니면은 정당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무시당했다는 것, 그게 이제 컸다고 봅니다. 그 본인의 역할, 그 다음에 선거 전략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또 김종인 총괄이 했던 얘기가 하나의 단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이 사태가 어디로 전개될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김종인 총괄이 이런 선대위 효율성도 하나도 없고 다시 꾸려야 된다. 네, 처음부터 다시 끓여야 된다. 무슨 헬기를 띄우듯이 딱 무슨 인공위성 같은 거 하나 새로 띄워서 니들은 이 인공위성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돼라는 취지로 읽혀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 다시 꾸리자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그게 이준석 대표랑 교감이 없었을까요? 그 얘기가?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 그게 바로 윤핵관들을 좀 정리 좀 하고 싹 정리하자는 얘기죠. 제발 조금 좀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실무형으로 윤핵관 정리하고 실무형 선대위 만들자. 이걸로 읽혀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거 제대로 다 안 되겠죠. 계획이 있었다 이런 건가요? 조성주입니다. 이게 약간 다 계획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왜 이 시점이냐. 지금 지지율이 쭉 고공행진을 하다가 혼조세 내지는 하강세가 들어온 이 시점에 김종인 총괄과 이준석 대표가 한 사람은 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한 사람은 이런 선대위가 어딨냐 이런 또 메시지로. JTBC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숫자는 말하지 마십시오. 네. 예. 그런 추측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성주 부의장님. 아니 저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오히려 신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설득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 그 생각은 왜 안 음모론이 해?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사실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패널에서 자격이 없는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나 놓는 거고 이제 과정도 좀 이제 상당히 비춰진 감정적인 방식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원래 좀 저런 스타일이셨나 이런 생각을 했지. 계획이 있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다 계획이 있구나. 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계획 있습니까? 이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계획 전혀 없었고요.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여쭤보셨던 게 그 울산 가고 부산 가고 한 거 그거 다 짜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진짜로 나중에는 반쯤 의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짜고 했을까? 약간 이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 모든 판들이 왜 하필 둘이 짠 건 아니고 본인의 계획,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의 계획. 그러니까 근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정말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도 물론 이렇게 음모론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몇 가지 단초만 있으면 금방 만나지잖아요.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아니지. 저는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음모론이라는데. 아니고요. 김종인, 이준석의 이 심심상인 적어도 이렇게 이 무슨 문서에다 놓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는 아니더라도 그 있잖아요. 툭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 쫙하면 입 벌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 정도의 뜻은 통할 수 있는 사이죠. 자, 그래서 그게 저는 궁금한 건 윤핵관 제거 프로젝트로 보이는데 제거됩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윤핵관만 문제냐? 그러면 이핵관은 문제 없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80여일쯤 남았어요. 79일인가 78일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왜 이게 보통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어도 일단 80일은 참고 가자. 선거 끝내놓고 너하고 나하고 소위 맞짱을 뜨든지 어떻게든 죽이든지 살리든지 풀어보자 하지. 이런 식으로 며칠마다 한 번씩 나 안 해. 그리고 가버리고 나 안 해. 이거 거의 습관적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 민주당도 메머드급 선대위로 출범했다가 슬림화를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도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선대위 슬림화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의원들 안 움직인다. 의원들은 다 지방 가 있다는데 지역구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 후보 혼자만 지금 뛴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도 나오잖아요. 사실은 크든 작든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같이 큰 선거를 치를 때는 그래도 자리 하나 주고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사실은 뭐 월급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실권도 없지만 그래도 타이틀 하나 주고 그 사람이 동네에서 자랑이라도 하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 후보한테 임명장 받았다. 그렇죠. 아니면 후보 만났다. 사진 찍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10명, 20명 숫자를 줄인다고 선거운동이 효율적으로 돼요? 선거 캠프가 몇백 명이면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비슷해요. 사실은. 그 몇십 명은 핵심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점이 뭐예요? 자리는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걸 왜 다 잘라내질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에요. 왜 잘라내려고 하냐. 어차피 그런 일은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왜 못 견디느냐? 네. 노영희 변호사님. 한숨부터 깊은 한숨.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흘러갈 걸로 좀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될 거다. 왜냐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이렇게 전개되지도 않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제가 김용남 의원의 태도를 보고서 이건 해결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세게 안 말씀하실 것 같고 조금이라도 조금 여지를 남겨놓고 말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화가 많이 나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바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후보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뭐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그래도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본인이 오늘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쨌든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책임 니네가 져라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발을 빼겠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내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 이준석 대표를 못 살게 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제가 듣기로도 뭐 가로세로 연구소가 탄핵해야 된다고 막 운동한다고 하지만 그거 플러스 당원들도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롭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가로세로 연구소는 당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 뭐 당원도 아니고 당하고 어떤 연계점도 찾을 수 없고. 근데 이해관 얘기는 그러던데. 완전히 그건 그러니까 음모론은 오히려 그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가세요나 무슨 누가 뭘 얘기나 해요. 거기 아무 상관도 없고 사실은 뭐 오히려 이름이 거론될까 봐 피해 다니는 사람이 대다수고 그리고 당원들이 오늘도 뭐 제가 전화 여러 통 받았습니다만 당원들이 화가 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대선 앞두고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화가 나는 대상은 조수진 의원도 포함되고 이준석 대표도 포함됩니다. 근데 조수진 의원은 의원이잖아요. 이준석은 당 대표잖아요. 자리가 크면 클수록 책임도 큰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내던지겠다는 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그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이준석 대표에게 넘길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마이크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기고. 그때 MC 성렬 나왔을 그런 거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면 후보하고 당대표 간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며칠 이준석 대표가 뉴스의 중심에서 조금 빠져 있었죠. 그냥 거의 뭐 당대표는 관심종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열받는 건 그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며칠 됐다고 지금. 한 16년 그 난리를 치고 돌아온 지 며칠 됐다고. 그리고 아니 불만이 있으면 좀 자기심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대국민 성명 내듯이 때려치겠다라고 매번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조직이 없잖아요. 여론 말고는 이준석 대표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변호사님도 지금 이해관 같아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만약에 아까의 음모론이 진짜 맞아서 김종인 지금 뭐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뭐 계획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음모론이 맞다고 하더라도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추정. 추정.
예, 추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겠구나. 지금 김용남 전 의원님 반응을 보면 이게 아마 당내에는 훨씬 격한 반응도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당원들이나 또는 어떤 여러 이제 대선에 집중하고 계신 캠프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감정이 격해고 감정이라는 열정은 또 이성적 계획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오히려 관전자로서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준석 예. 대표가 만약에 정말 뭐 그 카메라가 받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차라리 상임선대위원장이랑 홍보부장을 계속 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간에서 마찰음을 일으키는 방식이 본인한테 더 유리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하게 보이콧을 하는 것은 그래도 뭐 본인이 생각했던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랑 결정적으로 그렇죠.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준석 그런 거라고 대표를 모욕하는 생각합니다. 발언이 사실 그런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대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게 굉장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데 그거랑은 별개로 하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원들도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물러났잖아요. 안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그래서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어떤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냥 밝혔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딱 거기까지가. 자,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대선에 그래서 정말 미련 없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날 거냐. 이준석 대표는 30대 당대표라고 하는 한국 정치사의 신기원을 쓰기도 했지만 대선을 이긴 당대표냐 대선을 말아먹은 당대표냐 둘 중에 하나로의 길로 갈 텐데 대선을 말아먹은 당대표가 될 생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에이, 그러면 안 됐다고 뭐 말아먹은 당대표라고 꼬리 뽑히는 건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말아먹은 당대표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피할 수 없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선이 진다 그러면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의 대표는 정당은 그렇죠. 권력 쟁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본질이. 근데 정당의 대표가 대선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뛰지 않고 만약에 그 정당이 권력 획득에 실패했다. 그거는 이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대선에 분명히 제 생각에는 추측은 합리적 추정은 반드시 대선에 다시 개입하려고 할 거다. 어떻게 돌아올까요? 돌아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일을 저지른 사람은 부담이 없어요. 지금 제일 아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후보죠. 그렇네. 제일 아쉬운 사람은 누가 뭐래도 후보예요.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는 후보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울산에 내려갔듯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한번 어떤 좀 시간 텀을 두고 다시 봉합하려는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아니야. 할 사람은 사실 후보밖에 없죠. 이번에는 딴 사람이 홍준표 누가 대신해 줄 수가 해야지. 없으니까.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역할을 하겠죠. 지난번에도 홍준표 의원이? 울산 내려가기 전에 홍준표 의원하고 원래 먼저 좀 접촉을 했다가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 먼저 만나고서 좀 정리하고 오라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울산에서 딱 극적으로 뭔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됐네. 내가 나설 필요 없네. 이러고서 정리를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만약에 정말로 다시 꼭 돌아가야 된다면 남의 손을 빌어야 되니까 홍준표 의원의 손을 빌겠죠. 그거는 조금 이상한 구도고. 김종인 총괄이 한 이야기가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추정을 해보는데요. 선대위가 김종인 총괄 얘기대로 그렇게 슬림화되고 말하자면 그건 사실은 저는 선대위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권한이 한 사람이 딱 제대로 쥐고 있냐 아니면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새시대 준비위원회 따로 총괄 상황본부 따로 그다음에 다른 선대본 따로 뭐 특보 후보와 직할부대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한 손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틀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돼요. 그건 힘들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힘이 없다니까요 지금. 지금 힘이 없다. 그랬으면 어제 쾅을 치지 이렇게. 근데 이번 주 지지율 추이가 김종일 총괄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말 거냐 후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근데 사실은 그 울산 회동을 김용남 하면서 할 때 내심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그 워낙 뭐 쉬운 말로 튀기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니까 이게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절대로 이건 안 깨진다. 그렇죠. 끝까지 간다 그냥. 근데 지지율이 좀 붙거나 뭐 변동이 생기면 누구 한 명은 튀어나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은 있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온 거죠. 2주 만에. 네. 이게 뭐 제대로 일한 거로 따지면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금요일 날 밤에 그때 보면 술 드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부산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딱 한 2주 정도예요. 맥시멈 2주. 근데 2주 텀으로 계속 이럴 것 같으면 몇 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또 반복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정리해야 된다. 그건 뭐 후보의 결심이죠. 후보의 결심이다. 그건 그야말로 후보의 결심이죠. 근데 지금 그 김용남 의원이 지금 공보에 계시잖아요. 공보특보. 네. 선대위 상임은 공보특보. 지금 그 조수진 의원도 공보잖아요. 공보단장. 네. 그 공보 사람들끼리는 뭐 좀 얘기한 게 없습니까? 선거 조직이라는 게요. 무슨 회사처럼 뭐 장 밑에 쫙 해갖고 장이 한마디 하면 쫙 움직이고 이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글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뭔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제가 뭐 정당 생활 저도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정당 생활을 했습니다만 당 소속 의원들이 당 대표한테 대드는 거요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네. 특히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말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거 제가 여러 번 봤지만 그때마다 당대표가 외부에 얘기하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러면 그 자리 파한 다음에 따로 연락을 넣든지 아니면 누굴 통해서라도 조율을 하고 야 이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봉합을 해서 끌고 나가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뛰쳐나가는 당대표는 저는 여태까지는 못 봤어요. 어쨌든 지금 아까 우리 신이핵관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김종인 총괄이 입구 전략이 될 거다. 입구 전략. 다시 돌으려면 김종인의 손을 빌어야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입구를 만드는 건 윤석열 후보가 키를 쥐고 있고 그 키를 돌리는 힘은 지지율 추이가 될 것이다. 예. 저랑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지율이 떨어져야? 그래야 아쉬우니까 찾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가운데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아쉬움이 없는데. 필요 없다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초유의 사태죠. 당대표가 선거를 만약에 계속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네네. 정당으로서 너무 초유의 사태 아닐까요? 양쪽이 다 너무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요. 그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선대위원장이나 선거 관련돼서는 모두 다 내려놓지만 당대표는 어쨌든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무슨 말입니까? 난 그게 정말 지금 궁금한데? 선거 국면에서 당대표직 이상한 말이죠. 네, 무슨 뜻이에요? 나 같은 이상하죠. 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선거 말고도 뭐 물론 근데 그 정당이 좀 말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선거랑 관련 없는 당무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역할이 축소되는 건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30대 당대표가 그냥 초유의 사태예요. 그냥 애초에 예견이 되어 있었던 그런 뭐 말하자면은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시한폭탄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본인의 방식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이번 대선 국면에 그 본인의 방식으로 당대표가 됐고 본인의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 오다가 본인의 방식으로 대선 국면까지 갔는데 그게 사실 지금 여러모로 이게 싱크가 잘 안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갈등들이 비춰지긴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등장한 게 초유의 사태니까 이거는 그 초유의 사태는 곧 잘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될 거다. 너무 낙관적인데. 내가 보기엔 답을 몰라. 지금 그래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예리하게 집어내. 저의 추정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를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거는 돌아갈 그 길을 좀 남겨놓고 여지를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날 좀 잡아줘라. 그럼 내가 못 이기는 척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조성주 뭐 이게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입구 전략이든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뭐 어쨌든 다시 돌아오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정당 내부나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는 좀 그런 고민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이게 뭐 우리를 약간 유권자들을 좀 뭐 조롱하나? 약간 이렇게 느낄 위험성도 있거든요. 아슬아슬해 보여요.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 벌써 정권 다 잡은 줄 아네. 라고 국민들은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사실
국민들 눈에는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양비론이에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봤자 양비론인데 그 정당의 대표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된 일을 안 하고 다른 당무는 하겠다? 사실 대선 말고 일이 뭐가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 시험 준비 뭐 이런 거 하시려나? 아니 그러니까 예, 뭐 그런 파이팅 거나 하세요. 하겠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시간은 한 3분 남았는데요. 아. 근데 이 얘기 하다가 사실 이 얘기 할 얘기가 더 있는데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러니까 김건희 씨 의혹을 덮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설마 덮으려고 이렇게까지 자해적으로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럴 수는 없죠. 아들 리스크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김진국 민정수석 아들 리스크도 발생을 했고 이재명 후보 아들 리스크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3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두 아들 리스크 어떻게 작용할까? 일단 뭐 다 변호사님.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김진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네.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그 그렇죠. 아들이 원래 조현병이 있다 그래서 네네. 그 아버지로서는 사실은 좀 모르는 내용이었다. 근데 너무 참담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빨리 정리를 했던 것 같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인사가 또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안 된 특히 민정수석 관련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정리됐다. 정리된 겁니까? 아니 저는 김진국 수석 조성주입니다. 김진국 예. 전 수석이 된 건가요? 어쨌든 네, 전 수석이 전수석이 됐죠. 됐죠. 여기에 이 이슈는 저는 좀 정리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네, 여러 그런 게 가지가 알려졌죠.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래서 네네. 이제 좀 그건 납득이 되는 거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 아들 논란은 리스크. 이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슬아슬해 보이죠. 그거는 계속해서. 왜냐하면 네. 뭐가 어떻게 뿌려져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미 수사에 들어갔어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사실 아들의 일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 아들 예. 일 같은 경우 뭐 사과를 하셨지만은 네네. 일단 죄질이 좋지 않은 거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는 사과했지만 사실 캠프 일부 사람들의 대응이 사실 더 화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평범한 일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게 뭐 공작설을 제기하는 김남국 의원 같은 공작설? 경우에는 뭐 예. 모 언론사의 공작이다라는 뭐 식으로도 얘기하고 이게 주모 변호사 뭐 그러니까 공작이다 이게 뭐 이런. 사실은 그 누가 그거를 납득하겠습니까? 설령 뭐 예를 들면 공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대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락 된 것 같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어설픈 해명들을 하다가 오히려 분란을 더 자초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설픈 해명이 잔불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김용남 전 의원. 뭐 아들 문제, 부인 문제 사실 저도 이렇게 진절이 나는데 국민들께서 얼마나 싫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끔찍해요. 끔찍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 안 둬질 것 같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셔서 그게 근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자 아들 리스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뭐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었네요. 예, 지금까지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노영희 변호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네 분과 함께 4인 사색 정치 토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이사님과 함께 인권기행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TBS에요. 저희 방송에 방송 미디어 다루는 옴부즈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국이나 있는데 여기 TBS 아고라라고 우리 김준일 팩트체커 기자가 진행을 하는 코너인데요. 그 아고라에서 신장기업의 많은 코너 중에서 우리 인권기행이 가장 좋다, 가장 인상 깊었다, 의미 있었다 그런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저도 들었어요. 저 아까 PD님한테 들었는데 예. 정말요. 그것도 반문을 했거든요. 세상에 그 많은 뭐 코너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평가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 믿기지 않았고
게다가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네네. 아이고 참. 옴부즈만 프로그램은 라디오에서는 유일한 TBS에서 라디오 옴부즈만은 유일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시대 인권에 대해서 새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좀 아프고 답답한 역사지만 그걸 또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만큼 이제 우리 TBS 청취자들이 의식이 높으신 것 같아요. 수준이 높으신 거죠. 우리 단골 손님들이 또 이 프로그램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고맙습니다. 지금도 또 많은 분들이 또 TBS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다음에 유튜브로 이 코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처음보다 동접자 수가 매주 조금씩 더 늘고 있어요. 그래요.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서대문 형무소 갔는데 이번 주에도 서대문 형무소 몇 군데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그 수형자들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 왜 수형자 인권이 중요한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 받고 벌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인권까지 우리가 다 챙겨야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자체도 자기 죄값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세와 근대의 차이가 중세 때는 이제 신체형이거든요.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손 자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고문도 가하고 그게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고 뭐 심지어 이제 능지처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는 신체는 건드리지 말고 이 사람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체형에서 바뀌었죠. 그랬던 게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이 노동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노동력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만큼 죄를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절단한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감옥이 그래서 또 중요하게 됐고 근대 국가에서는 이제 감옥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는 자유형이고 그렇다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외에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인권은 수용자라고 해서 제약될 이유가 없다. 그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 방에 가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뭐 돌아다니거나 이러지 못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다가 일단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통신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형벌을 가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오래 들어가서 살고 그러면 힘들죠. 힘듭니다. 지금 다 빵에 보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예전에 갔다 오셨죠? 체포당해서 48시간밖에 안 있어봤습니다. 제가 구속된 적은 없어요. 운 좋게도. 근데 실제로 가서 gat혀 있는 사람들 변호사로서 이제 접견도 가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공포는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제 감옥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이제 바깥에서 좀 고위직에 있었거나 좀 이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정말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단 하루라도 또 뭐 빨리 나가고 싶어하고 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벌이 능사만은 아니다. 자,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파놉티콘에 아주 그냥 제대로 된 모형을 보여주는 곳이 서대문 형무소다. 예전에는요 대전교도소가 있었고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파놉티콘이 뭐냐?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파놉티콘 방식이 뭔지 저 유튜브 보시면 이제 어떤 방식을 파놉티콘이라고 하는지 그 사진을 띄울 겁니다. 그것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감시받는 자는 감시하는 자를 못 보고. 그렇지만 감시하는 자는 그 감시받는 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거든요. 간수는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데 소위
갇혀 있는 죄수는 전혀 예. 간수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실제로 감시하는 사람이 감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감시를 내면화시키는 거죠. 감시 받는 사람이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규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원리다라고 하는 거고 벤덤이 맨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창시했다고 해갖고 그때 이제 뭐 그 도면도 만들어서 설계 도면도 제출하고 제시해주고 그랬었잖아요. 제레미 벤덤이라고 공리주의 철학자라고 그렇죠.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이 양반이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이거를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안해낸 게 파놉티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원리는 맨 위에서 다 내려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밑에 사람들은 위를 못 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구치소 지금 가면은 그게 운동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운동장이 각 벽마다 이렇게 딱 쳐놓고 그 안에다 한 명씩 집어넣고 있는데 안에 이 벽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감시하는 위를 못 보죠. 안 보입니다. 근데 위에서는 다 내려다 볼 수 있거든요. 360도 다 돌아다니면서 뭐뭐 하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잘못된 제한된 어떤 이 범위 내에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면 금방 제지가 들어오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니까 이제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안 보더라도 언제 들킬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규율을 갖다가 내면화시킨다 이런 거겠죠. 동그란 격벽장 사진이 또 이제 올라오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감시를 내면화해. 이제 감시한 사람이 없어도 항상 내가 나 스스로를 감시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그거는 이게 현대도 좀 적용이 되는 게 이제 감시 기술이 이제 발전하잖아요. 전자 기술을 발전하고 그러는데도 이 파놉티콘 이론이 적용된다고 하죠. 네, 그렇죠. 자, 감옥에서도 사람이 삽니다. 우리 슬기로운 깜빵 생활인가요? 영화 그 시리즈 드라마를 보면 야 감옥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아주 독특한 의식주 생활이 들어와서 그게 한편으로는 마음을 좀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었어요. 자 감옥에서 어떻게 의식주가 일상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거기 이제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고 그 규율에 따라서 시간표대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그 모포라든지 이런 거 침구를 다 개놓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밥을 딱 먹고요. 이제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 오전 일과를 보내고 점심 먹고 또 저녁을 굉장히 일찍 먹어요. 일찍 먹습니다. 그래서 4시 반이면 이제 저녁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호 받고 그리고 이제 지침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한 9시면 이제 점호 지침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24시간 그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빛이 있는데 잠 못 자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거기 방 안에 교도관들이 이제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 사람이 교도관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리지만 만약 발자국 소리 살살 죽이고 왔다면 자기는 모르죠. 교도관이 닥치는지 언제 감시당 언제 감시당할지 이제 모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등급별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옛날에는 이제 특히 밥 가지고 이렇게 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가면 더 밥이 진짜 찌끔 나오는 거고 그리고 3등급 더 많아지고 2등급 더 많아지고 1등급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율에 복종하면 할수록 모범수가 되면 될수록 이제 밥을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그 규율을 또 복종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워낙 옛날에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밥 주는 그 양이 되게 적어서 항상 배가 고팠죠. 이제 우리가 콩밥 그러는데 요즘 콩밥은 없고요. 예전에 이제 콩이 이제 위주고 이제 쌀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죠. 네. 그 독특한 감옥에서만 쓰는 언어들도 있어요. 통용문. 통용문 이제 사람이 드는 문인데 그냥 뭐 통할 통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인데 거기 꼭 통용문이라는데 이게 일본어식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교회 이게 절에 가는 교회 종교시설 교회가 아니네요. 교화하고 회개한다는 건데. 교화와 회개. 주로 이제 사상범들 전향시킬 때 이런 쓰는 거죠. 녹화 사업. 뭐 녹화 사업은 이제 군에서 있었던 거죠. 전향을 할 때는 아주 무지막지한 고문을 통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회유도 또 하는 거죠. 그런 네. 거를 맡은 사람이 이제 교회사라고 이제 하고도 교회사. 예. 교회사.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회? 교회사 그래갖고 무슨 여기에 교회가 있나 뭐 이랬었는데 그 안에도 교회는 있습니다만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교회사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패통 친다. 네. 얘기도 있어요. 배통 친다는 이제 막대기 같은 거를 이제 복도 쪽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 안에서 그거를 이제 단추 같은 걸 눌러요. 네. 그거 누르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 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교도관님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옛날에는 교도관을 부를 수가 없어요. 교도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는 아유 그거는 난다. 엄청난. 예. 그 드라마에서 잘못 예, 그건 맞아 죽을 짓이고요. 그만큼 옛날에 폭력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교도관하고 이 재소자 간의 위계는 확실하게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허용이 안 됐었고 그럼 패통이 내려오면 그 막대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저기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교도관이 이제 슬슬 가보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안에서 약이 뭐 급하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바늘 같은 거 이런 거 달라고 하는 것도 다 달라서 그걸 허락을 받고 쓰는 거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패통 친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통방 얘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옆방이랑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 옆에 방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다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통방을 해요. 살살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나와가지고 통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조차도 이제 어려우니까 암호를 정해놓고 모르스부호처럼 벽을 조그만 걸로 두들겨요. 그 벽에다 대고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장기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까지 했다고 그러거든요. 서로. 진짜 기억은 뭐 한 번 두드린다, 니은은 2번 두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대단한 집중력과 모자하는데 사람이 갇혀 있으면 그 갇혀 있는 데서도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한 아주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유튜브에는 박래군 이사님이 예. 서대문 구치소에서 통방하는 듯한 모습을. 통방이 아니라 그 안에 저가 저기 조그만 단추 같은 게 있잖아요. 패통 치는 네, 겁니까? 그 패통 그 누르는 거고요. 패통 그 누르는. 옆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우편물 같은 걸 넣어주는 그런 구멍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감옥 하면은 제일 이거 이거 상상하기가 좀 그런데 이거 사람들 다 보는 거 아니야? 화장실. 네. 그다음에 감옥의 크기, 독방의 크기, 그렇죠. 먹방의 크기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기도 해요. 1970년대까지는 거기 그냥 저 방 안에다가 저 통 하나 같은 걸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거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똥도 누고 또 일도 보고 그랬어요. 네. 그게 냄새가 지독하죠. 네. 그러면 이제 신참들이 들어오면 거기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냥 푸세식이죠. 푸세식 저기고 이래서 80년대 간방에서 이게 쥐가 막 걸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구더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랬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영애 선생님도 그때 80년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쓰신 거 보면 구더기가 나오는데 나는 밥을 거기서 먹고 이런 것들의 비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는 그게 없고요. 네. 이제 수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렇게 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안에까지 완전히 밑에까지 하체까지 다 보이도록 하지는 않고 투명 문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수세식이라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푸세식에 있다가 옛날 젊을 때 이제 감옥 갔을 때 푸세식에 있다가 저쪽에 대전교도소를 갔는데 이게 앉아서 저기 하는 거 말고 이게 쭈그려 앉아서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세식 변기가 있는 거예요. 와, 그건 너무 혁명적인 거죠. 혁명적인 감옥에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받아서 그걸로 식기를 설거지도 하고 그거 물로 이렇게 이제 샤워도 하고.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자, 옷, 밥, 의식주가 다 다 인권과 관련돼 있는 건데 옷 색깔은 사실은 이제 출정을 할 때는 즉 법원에 나올 때는 법원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형 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 복장을 하고 받을 수가 있는데 구치소 안에서는 미결수는 갈색, 기결수 이미 재판을 받아서 복역하는 사람은 청색 이렇게 바뀌었죠. 저는
먹방의 존재가 여전한지 이게 또 수용자의 인권의 척도가 먼저 아닐까 아까 생각이 그 복장과 관련해서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저는 어떡하죠? 예, 먹방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없어졌고요. 다행입니다. 예. 먹방 개인의 존엄을 철저히 없애버리는 징벌의 공간이라서 예. 국가의 인권위가 생기고도 한참 뒤에나 없어졌다고 네. 하는데요. 우리가 수용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가 인권의 최저선이기 예, 때문이고, 맞습니다. 예, 근대 사회에서는 자유형 이외에 다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최저한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